서울의 한여름 태양은 마치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건설 현장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은 채 숨막히는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땀과 먼지가 뒤섞여 흐르는 등 뒤로 뜨거운 햇살이 자결했지만 강도진은 묵묵히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의 거친 호흡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현장의 소음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포대도 들기 버거워할 무게였지만 그는 두 포대를 가볍게 짊어지고도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비계를 오르내리며 자신의 할당량을 채워나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훈련받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작업복은 이미 땀과 흙먼지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의 탄탄한 근육은 옷감 너머로도 분명하게 드러나며 현장의 다른 인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주변의 인부들은 잠시 일손을 놓고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도진을 향해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과 더불어 알 수 없는 이질감에 대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도진이 이 현장에 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요령을 피우는 법이 없었기에 작업 반장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힘만 센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가끔 그가 땀을 닦으며 먼 곳을 응시할 때 드러나는 날카로운 눈빛은 일개 노동자의 것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그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눈앞의 벽돌과 시멘트에만 집중하며 자신을 감싸고 있는 묵직한 침묵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오후 1시가 되자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인부들은 서둘러 한밭집으로 향했지만 도진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싸준 도시락을 꺼냈다.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 통 안에는 계란말이와 볶은 김치 그리고 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으며 아내 한여름의 고운 손길을 떠올렸고 잠시나마 현장의 고단함을 잊은 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가 재벌가 아우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으며 그 자신조차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평범한 노동자 강도진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구형 스마트폰은 그가 완전히 과거와 단절되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루미에르 패션 본사에서는 도진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신적 압박이 한여름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케팅팀 대리로서 이번 시즌의 핵심 프로젝트인 신규 브랜드 런칭 기획안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상태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화장으로 애써 감춘 채 회의실 문 앞에서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임원들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는데 마치 처형장으로 들어가는 죄수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이 회사에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내 정치와 배경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의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고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대표이사의 조카인 최민석 상무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직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여름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렸고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팀장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최상무의 눈치만 살피며 여름을 외면했다. 여름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임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지만 최민석은 자료를 받자마자 펴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로 툭 던져버렸다. 최민석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모습은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잔인하고 비열해 보였다. 그는 여름이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하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한대리 자네가 준비한 기획안이 촌스럽다는 건 굳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의 안목이라는 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수준에서 나오는 법이거든. 최민석의 말에 몇몇 아부꾼 팀장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여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획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려 했지만 최민석은 그녀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여름의 기획안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기 시작했는데 이번 공격의 타겟은 그녀의 업무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가정사였다. 듣자 하니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이랑 살다 보니 패션에 대한 감각도 바닥으로 떨어진 건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름의 가슴 깊숙이 박혔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지만 최민석에게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약자를 짓밟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었다. 여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임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름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억누르며 고개를 들고 최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코 흐르지는 않았다. 상무님, 제 남편의 직업과 저의 업무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저는 프로로서 최선을 다해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민석은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야 주제를 알았으면 쥐 죽은 듯이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그는 여름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 서류를 집어들어 허공에 뿌려버렸고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회의실 바닥으로 흩날리며 떨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여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대출금, 그리고 빠듯한 생활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남편인 도진이 그 약볕 아래서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흩어진 종이를 정리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최민석이 남편을 모욕하던 그 목소리는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진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안식처였기에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무시당하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지친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름은 사람들 틈에 끼어 차창 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거리와 달리 그녀가 사는 동네는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낡은 달동네였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도진이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동네 어귀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보니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고 여름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도지는 언제나처럼 그녀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와 있었고 그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하루 종일 시달렸던 모멸감과 피로가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여름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현장의 먼지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여름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고 예리한 그의 눈은 화장으로도 감추지 못한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과 지친 기색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도진의 걱정 어린 물음에 여름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의 팔짱을 꼈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은 오늘 별일 없었어. 그녀는 도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두 사람은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 올라갔는데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동네는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도진은 묵묵히 여름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오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보려 애썼다. 그녀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현재의 신분으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 스스로 권력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형벌이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했는데 메뉴는 김치찌개와 시장에서 사온 밑반찬들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여름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맛있다고 웃었지만 도지는 그녀가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여름아, 솔직하게 말해줘. 오늘 그 사람이 또 당신 힘들게 했지. 도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여름은 숟가락을 멈칫했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여름은 흐느끼며 오늘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최민석이 도진을 모욕했던 말들까지 토해내며 미안하다고 오열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무시하는 게 너무 속상해. 내가 못나서 당신까지 이런 소리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여름의 고백을 듣는 도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고 테이블 아래 쥐고 있는 그의 주먹에는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재워 왔던 맹수 같은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우는 아내를 달래 재운 뒤 베란다로 나와 담배를 꺼내 물었고 어둠 속에 잠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 멀리 가장 높게 솟아있는 황금빛 빌딩. 바로 그곳이 그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였으며 그가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로 최민석 같은 인간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위치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침묵이 능사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밤바람에 흩어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득였는데 그것은 더 이상 공사장 인부 강도진의 눈이 아닌 아우름 그룹의 제왕 강도진의 눈빛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검은색 보안폰을 꺼내 전원을 켰고 화면이 켜지며 아우름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그의 결심은 확고했고 이제 곧 서울 전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꽉 쥐며 나지막하게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서늘하고 단호했다. 기다려. 내가 너희들이 밟고 선 그 땅을 통째로 뒤집어 줄 테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베란다에서 강도진은 손에 들린 검은색 휴대전화를 잠시 응시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 불빛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채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이 섞인 침묵이 흘렀고 도진은 그 침묵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실장 나다. 오랜만이군이라는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넘어가자 상대방은 숨을 헐떡이며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사라졌음을 통보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즉각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치밀했으며 지난 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룹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우룬그룹의 법무팀과 감사팀을 비상 대기시키고 루미에르 패션과 관련된 모든 재무제표와 이면, 계약서, 그리고 최민석 상무의 개인적인 비리 자료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복귀를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는 잠시 미루되 실질적인 권한은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고 김 실장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모든 명을 받들겠다고 맹세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다시금 어두운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아내를 위로하던 따뜻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여름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여름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는데 어제 겪은 수모 때문에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도진이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에 억지로라도 힘을 내보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막 출근 준비를 하려던 찰나 여름에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액정에 뜬 이름을 본 여름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여름의 이모인 박 여사였는데 그녀는 평소에도 여름 내 부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속물적인 인물이었기에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가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여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밖으로 들릴 만큼 날카롭고 높은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는데 그녀는 대뜸 오늘 저녁에 있을 가족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오늘 우리 민수가 대기업에 취직한 기념으로 호텔에서 축하 파티를 열 건데 너희 부부도 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라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과 비하가 담겨 있었다. 여름은 회사 일도 바쁘고 몸도 좋지 않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네 남편 같은 막노동꾼이 언제 호텔 밥을 먹어보겠냐며 기회를 줄 때 와서 굽신거리기라도 하라고 빈정거렸다.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던 도진은 여름의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와 스피커폰을 끄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다. 여름은 전화를 끄는 도진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왜 그런 모욕적인 자리에 가겠다고 했냐며 따졌지만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달랬다. 당신이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멈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아무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그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도진의 말은 겉으로는 평범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오늘 밤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겠다는 무서운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오늘 밤 파티가 열리는 장소가 우연히도 자신이 소유한 아우름 그룹 계열의 최고급 호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귀환을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라고 판단했다. 여름은 도진의 굳건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파티 참석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는데 여름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나마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지만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라 초라함을 감출 수 없었다. 도진 역시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었고 핏도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재킷을 걸쳤다. 여름은 도진의 넥타이를 매주며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는데 남들이 비웃을 것이 뻔한 차림으로 그 화려한 호텔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밤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파티 장소인 더 로열 아우름 호텔은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조명과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진과 여름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주차 요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낡은 양복과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두 사람은 이곳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보였고 지나가던 하객들은 그들을 흘끔거리며 수군거렸다. 호텔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자 웅장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들을 맞이했지만 여름은 주눅이 들어 도진의 팔을 꼭 붙잡고 걸음을 옮겼다. 반면 도진은 마치 자신의 집에 돌아온 주인처럼 여유롭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러 연회장으로 향했는데 그의 눈빛은 주변의 화려함에 전혀 압도되지 않았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박 여사와 그녀의 가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 여사는 도진과 여름을 보자마자 과장된 표정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 조카 아니니 꼴을 보아하니 오늘도 공사판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온 모양이네. 박 여사의 아들이자 오늘의 주인공인 민수 역시 도진의 낡은 양복을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고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동조하며 비웃음을 날렸다. 그들은 도진과 여름을 파티의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광대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도진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들이밀며 짐짓 선심 쓰는 척말을 건넸는데 그 내용은 도진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자네도 이런 고급 술은 평생 처음 구경할 테니 한 잔 마셔봐. 혹시 알아? 이거 한 잔 마시면 내일부터 벽돌 나르는 힘이 더 솟을지.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농담에 박장대소하며 도진의 반응을 살폈지만 도진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정중하게 잔을 거절했다. 저는 술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만 마음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그의 차분한 대답에 박 여사는 김이 샜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도진이 화를 내거나 비굴하게 굴기를 기대했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의연하자 오히려 자신이 무시당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잦아들며 입구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는데 말쑥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루미에르 패션의 최민석 상무였고 박 여사는 그를 보자마자 도진 부부를 내팽개치고 달려나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를 떨었다. 최 상무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민수가 상무님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인재입니다. 최민석은 거만한 표정으로 박 여사의 인사를 대충 받아주며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여름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다. 그는 천천히 여름 쪽으로 걸어왔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최민석은 여름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한 대리 여기서 또 보내. 이런 고급 호텔은 자네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곳인데 친척 덕분에 호강하는구만.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도진에게로 옮겨졌고 그는 도진을 벌레 보듯 바라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쪽이 그 유명한 막노동꾼 남편인가 보네. 실제로 보니 소문보다 더 형편없어 보이는데 이런 남자를 믿고 회의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떴던 건가. 최민석의 모욕적인 언사에 여름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도진은 최민석이 내뱉는 모든 말들을 머릿속에 새겨 넣으며 그가 파멸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닫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주변의 친척들과 하객들은 최상무의 눈치를 보며 함께 도진 부부를 조롱했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도진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김 실장에게 보낼 신호를 준비했고 이제 곧 이 연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름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키듯 눈인사를 보냈고 여름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민석은 도진을 완전히 짓밟기로 작정한 듯 웨이터를 불러 무언가를 속삭였고 잠시 후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진에게 다가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방금 최 상무님의 지갑이 없어지셨는데 목격자가 손님을 지목했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도진에게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히 도진을 도둑으로 몰아 망신을 주려는 최민석의 저열한 계략이었다.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세상에 공사판 버릇 못 고치고 여기서까지 손버릇이 나오나 봐 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도진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최민석을 바라보았고 최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도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텔 연회장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는데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강도진과 한여름 부부에게 꽂혀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여름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남편의 팔을 꽉 붙잡으며 도진 씨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최민석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도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준비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웨이터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최민석의 눈치를 살피며 도진에게 다가왔고 주변의 하객들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이 도진 부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림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최민석은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차며 도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는데 그의 손길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모욕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강도진 씨,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야 쓰나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성을 드러내면 곤란하지. 그의 말은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진이 범인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확성기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편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여름은 참다 못해 최민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상무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남편은 가난할지언정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하지만 여름의 절규는
매정한 비웃음 속에 묻혀버렸고 오히려 박 여사가 나서서 여름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감히 어디서 상무님한테 대들어. 네 남편이 오죽 못났으면 이런 의심을 받겠어.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박 여사는 자신의 조카가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조차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최민석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아들 민수 역시 뒤에서 킥킥거리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냉대는 여름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세상에 남편과 자신 단둘만 남겨진 듯한 고립감에 몸을 떨었다. 도진은 흔들리는 여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진정시켰고 차분한 목소리로 웨이터에게 말했다. 조사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만 만약 제 몸에서 지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할 겁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웨이터를 넘어 최민석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도진의 당당한 태도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자신이 꾸민 덫이 완벽하다는 것을 상기하며 코웃음을 쳤다. 책임이라니 도둑놈 주제에 말이 많군. 좋아, 어디 한번 털어보지. 나오면 바로 경찰서행이니까 각오해. 웨이터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재킷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여름은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도진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웨이터의 손이 도진의 안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손끝에 걸려 나왔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최민석의 이니셜이 새겨진 최고급 악어 가죽 지갑이었고 웨이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갑을 높이 들어 올리며 지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여름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지갑을 바라보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 붐비는 틈을 타 도진의 주머니에 지갑을 몰래 넣은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도진의 결백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민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도진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보라고 내가 뭘 했어. 역시 쥐새끼 버릇은 남 못 준다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최민석은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통찰력이 옳았음을 과시했고 하객들은 도진을 향해 야유를 퍼부으며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 박 여사는 아이고 망신이야라며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심혈했고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낄낄거렸다. 도진은 지갑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최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상황을 역전시킬 계산이 끝나 있었고 그는 이 지루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은 도진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애원했는데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진 씨,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당신이 훔친 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잖아. 여름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진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 여름아 나는 훔치지 않았고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도진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힘이 담겨 있었고 여름은 그의 눈을 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최민석은 그 꼴이 역겹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다. 저 도둑놈들이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않게 당장 끌어내고 경찰에 넘겨. 감히 내 지갑에 손을 대다니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지.
최민석의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체격의 호텔 보안 요원 서너 명이 달려와 도진을 포위했고 거칠게 그의 팔을 꺾으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가볍게 몸을 비틀어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쳤고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절도 있어서 요원들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도진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보안 요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일개 노동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다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가? 도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 회장의 공기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모두가 그가 미쳤거나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최민석은 기가 차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도진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도진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허공에 멈춰 세웠다. 최민석은 손목이 부러질 듯한 악력의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도진은 그를 벌레 보듯 하며 천천히 놓아주었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실수는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어도 갚지 못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내 아내에게 사과한다면 마지막 자비는 베풀어주지. 도진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도진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고 박 여사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방에 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을 체크했는데 김 실장에게 지시한 시간이 정확히 1분 남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 호텔이 아우름 그룹의 소유이며 자신이 이곳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저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며 내면의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최민석은 손목을 부여잡고 씩씩거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자식 끌어안치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꼼짝 못하게 밟아버려. 보안 요원들이 다시 달려들려는 찰나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반적인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가슴에는 아우름 그룹의 황금빛 배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연 회장은 혼란에 빠졌고 최민석과 하객들은 영문을 모른 채 들이닥친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신사가 서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아우름 그룹의 총괄 비서실장 김현수였다. 김 실장은 연 회장을 빠르게 스캔하더니 도진이 서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최민석은 김 실장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김현수 실장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아우름 그룹의 2인자였기 때문이었다. 최민석은 당황하며 김 실장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아니, 김 실장님께서 여긴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끼리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절도 사건입니다만. 하지만 김 실장은 최민석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쳤고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도진 앞에 멈춰섰다. 연 회장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실장은 도진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멈칫하더니 그대로 도진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변호인단 역시 일제히 도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그 장엄한 광경은 마치 황제의 대관식을 방불케 했다. 회장님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명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최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회장님이라니
저 막노동꾼이 아우름 그룹의 회장이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고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도진은 무릎 꿇은 김 실장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차갑게 식어버린 연회장의 분위기를 음미했다. 그는 천천히 재킷을 벗어 여름의 어깨에 걸쳐주며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최민석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최민석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도진은 최민석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다. 아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었나? 이제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 같군. 최민석 상무, 아니 전 상무라고 불러야 하나. 도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최민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진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김 실장에게 손짓했다. 김 실장이 호텔을 포함해서 루미에르 패션의 모기업인 JS 그룹에 대한 인수 합병 절차를 지금 즉시 시작하게. 그리고 내 아내와 나를 모욕한 이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최고 수위로 진행하도록. 도진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연 회장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상황 파악이 끝난 하객들 사이에서는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고 아까까지 도진을 비웃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용이 승천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순간이었다. 여름은 낯선 남자가 되어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그가 뿜어내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진은 다시 여름에게 돌아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도진의 눈빛은 다시 따뜻한 남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가 서 있는 위치는 이미 저 높은 구름 위였고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막 시작된 강도진의 복수는 자비란 단어를 모르는 잔혹한 폭풍이 되어 그들을 덮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김현수 실장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그 순간 연 회장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희박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아우름 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을 의미했기에 그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눈앞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라는 사실은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강도진을 도둑 취급하며 경멸하던 하객들의 얼굴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 앞에 엎드린 김 실장과 수십 명의 수행원들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 침묵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왕적 기운은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옷조차 마치 왕의 골룡포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이한 착시를 일으켰다. 바닥에 주저앉은 최민석은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와 밀려오는 절망감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자신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옷을 흥건히 적셨고 심장은 흉통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아우름 그룹은 최민석이 몸담고 있는 루미에르 패션이나 그 모기업인 JS 그룹조차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거대 공룡 기업이었으며 그 수장인 강도진 회장은 재계에서 냉혹한 승부사로 악명 높은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이 단순히 자신의 파멸로 끝나지 않고 가문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도진은 천천히 한여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여름은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린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도진의 단단한 손길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 온기만이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고 그 신호를 받은 김 실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민석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민석 상무에 대한 모든 직무는 정지될 것이며 아우름 그룹 법무팀은 귀하가 강도진 회장님께 저지른 명예훼손과 무고죄 그리고 그동안 은폐해온 횡령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 실장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최민석은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어 도진의 발치로 다가갔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내던진 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회장님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도진은 그를 내려다보는 시선에 단 한 톨의 자비도 담지 않았다. 도진은 발을 살짝 움직여 최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네가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너는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조롱하는 것을 즐겼고 단지 그 대상이 나였을 뿐이지 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도진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위선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박 여사와 민수 또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로의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도진은 고개를 돌려 박 여사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서늘한 시선이 닿자 박 여사는 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모님이라고 불렀던 여자였지만 그녀는 여름에게 가족의 정을 주기는커녕 상처만 안겨준 인물이었기에 도진은 그녀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아우름 그룹의 정보망은 이미 박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의 탈세 비리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그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경찰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처음에 신고를 받고 도진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으나 상황은 이미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김 실장은 경찰 간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고 간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도진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경찰들은 즉시 최민석을 무고 및 절도 자작극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민석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객들은 자신들은 저 사람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거나 최민석을 비난하는 말을 내뱉으며 도진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인간의 이중성과 비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역겨운 광경이었다. 도진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여름의 어깨를 감싸며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가 움직이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다. 아까까지 도진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그들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그들의 인사를 받지도 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그 당당한 발걸음은 그가 본래 속해 있던 세상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행진과도 같았다. 여름은 도진의 옆에서 몽롱한 정신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경외 어린 시선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정문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관이 펼쳐져 있었는데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들이 도열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리무진의 문을 기사가 정중하게 열었고 도지는 여름을 먼저 태운 뒤 자신도 그 옆에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비로소 정막이 찾아왔고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며 옆자리의 남자를 훔쳐보았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다정한 남편 강도진이 아니라 낯설고 두려운 타인이었다. 리무진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서울의 야경 속으로 들어갔고 차 안의 넓고 호화로운 실내는 여름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감촉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미니바에 진열된 고가의 샴페인들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여름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꽉 쥐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 씨, 아니, 회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설명해줘요. 나 지금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질문에 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여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다시금 슬픔과 미안함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여름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그 느낌조차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여름아, 정말 미안해.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단지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3년 전 나는 그룹 내의 권력 다툼 속에서 암살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을 뻔했어.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버린 거야. 도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고 여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평범한 강도진으로 살면서 너를 만났고 너와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어. 그래서 영원히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오늘 너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여름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속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신을 사랑해서였고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남자의 옆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차는 어느새 한강을 건너 남산 소월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여름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차가 멈춘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아우름 그룹의 비밀 안전가옥인 대저택 앞이었고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웅장한 정원과 성 같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도진이 회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 거처였지만 그 규모와 화려함은 5성급 호텔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손을 내밀었을 때 여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하여 허리를 숙이며 다녀오셨습니까? 회장님, 사모님하고 우렁차게 인사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어 여름은 어깨를 움츠렸지만 도진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거실로 향했다. 거실 전면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여름은 숨이 타실 것만 같았다. 도진은 여름의 뒤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더 이상 좁은 단칸방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하지만 여름은 그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이 거대한 황금의 성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도지는 여름을 소파에 앉히고 김 실장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는데 잠시 후 김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도진이 복귀와 동시에 실행할 아우름 리부트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였으며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여름을 괴롭혔던 루미에르 패션과 그 배우 세력들이었다. 도진은 파일을 열어 여름에게 보여주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될 거야. 너를 울게 만든 놈들. 그리고 내 자리를 탐냈던 하이에나들을 모조리 사냥할 생각이야. 네가 내 곁에서 그 과정을 지켜봐 줬으면 해. 서류 속에 담긴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기업, 인수합병과 적대적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계획들이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며 도진이 가진 힘의 실체를 실감했고 그가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문득 도진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의 눈빛이 서류를 보는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맹수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휘두르는 칼날이 언젠가 자신까지 베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왔다. 도지는 그런 여름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이 칼날은 오직 너를 지키기 위해서만 쓰일 거니까. 하지만 그 말조차 여름에게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넓은 침실에 누웠지만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여름은 등 돌려 누운 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땀 냄새가 배어있던 그의 등이 오늘은 낯선 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지만 유리 구두는 발에 맞지 않아 아팠고 호박 마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여름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고 도지는 그녀의 작은 흐느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되찾은 왕관의 무게가 사랑하는 여자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제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모든 방송사와 신문의 헤드라인은 강도진 회장의 극적인 생환과 아우름그룹의 전격적인 경영 복귀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그 뉴스 한켠에는 루미에르 패션 최민석 상무의 구속 소식과 JS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작게 실려 있었다. 세상은 강도진의 귀환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여름은 화려한 드레스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져온 수백 벌의 명품 옷들은 그녀에게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는 이제 한여름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아우름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가면을 써야만 했다. 도지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나 여름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가자. 세상에 당신이 누구의 여자인지 똑똑히 보여주러. 여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버텨내겠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리무진은 다시금 미끄러지듯 저택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목적지는 아우름 그룹 본사였다. 그곳에는 도진의 복귀를 반기지 않는 또 다른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최민석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교활하고 위험한 맹수들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아우름 그룹 본사는 서울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높게 솟아올라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 유리 벽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도진이 탄 리무진이 본사 정문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도열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회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마치 군대의 사열식을 방불케 했다. 여름은 도진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남편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여름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쫓았고 그 중에는 여름을 부러움과 질투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섞여 있었다. 도진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김 실장에게 짧고 간결하게 물었다. JS 그룹에 대한 공격 준비는 완료되었나? 김 실장은 태블릿 PC를 내밀며 차분하게 보고했는데 이미 새벽부터 JS 그룹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적대적 인수 합병을 위한 지분을 확보했고 주요 채권 은행들을 압박하여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의 잔혹함을 담고 있었다. 오늘부로 JS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그 잔해 위에는 아우름의 깃발만이 꽂히게 될 것이라는 그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회장실이 위치한 최상층에 도착하자 중역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모두 모여 숨을 죽인 채 도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원이 기립하여 고개를 숙였고 도진은 상석에 앉아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예전보다 더욱 강력해져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도진은 별다른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루미에르 패션을 포함한 JS 그룹 전체를 공중분해시키고 알짜 자산만을 흡수 합병한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지시했다. 한 계열사 사장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하며 JS 그룹을 너무 급격하게 무너뜨리면 재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일갈했다. 반발이라 감히 누가 아우름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바닥 생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도진의 단호한 태도에 반대 의견을 내던 임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도진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JS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김 실장에게 매도 폭탄을 투하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주식시장에서는 JS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분노가 거대한 자본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였다. 한편 같은 시각 최민석의 아버지이자 JS그룹의 최 회장은 집무실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은행장들과 정계 인사들은 아우름 그룹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최 회장의 전화를 피하거나 매몰차게 거절했다. 최 회장은 비서를 향해 소리치며 도대체 민석이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길래 강도진 회장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고하자 최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감히 아우름 그룹 회장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그 부인을 모욕했다니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최 회장은 즉시 강도진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비서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회장님께서는 잡상인과 만날 시간이 없다는 싸늘한 거절뿐이었다. 도진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의 칼끝은 여름을 괴롭혔던 또 다른 대상인 박 여사 가족에게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박 여사네 아파트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세청 조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여사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이게 무슨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조사관들은 영장을 들이밀며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탈세 혐의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낱낱이 읊어댔다. 박 여사의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체포되어 연행된 상태였고 집안 곳곳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민수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던 대기업 입사는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인사 담당자는 아우름 그룹의 블랙리스트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어 우리 업계에서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 힘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어제까지만 해도 도진을 비웃으며 조롱하던 자신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조카 사위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박 여사는 여름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빌어보려 했지만 여름의 휴대전화는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어 연결되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무정한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회장실 한편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여름은 대형 TV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JS 그룹의 몰락과 박 여사 일가의 압수수색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재계의 지각 변동을 알리고 있었고 화면 속에는 검찰에 끌려가는 최민석과 절망에 빠진 박 여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여름은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철저하고 잔인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여름은 유리병 너머로 진물을 보고 있는 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이 알던 따뜻한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진은 회의를 잠시 멈추고 여름이 있는 휴게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업무를 볼 때의 냉철함이 사라지고 다시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여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밥은 먹었냐고 물었지만 여름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눈을 피했다. 도진 씨, 저 사람들이 벌 받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 회사가 망하면 죄 없는 직원들도 다 직장을 잃게 되잖아. 여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름아,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야. JS 그룹은 이미 경영진의 부패로 다를 대로 달아 있었어.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무너질 회사였고 나는 그 시기를 앞당겨 직원들을 더 건실한 아우름 계열사로 흡수하려는 거야. 도진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지만 여름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위해 복수극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복수의 규모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도진은 그런 여름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저 내 옆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돼. 더러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여름은 그의 품에 안겨서도 온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가 차가운 금속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냉정하게 들려왔다. 오후가 되자 JS 그룹의 최 회장이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아우름 본사 로비에 나타나 도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제 아들이 철이 없어서 저지른 실수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며 울부짖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고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그룹 회장의 몰락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김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와 이 상황을 보고하며 최 회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을 때 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끌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도진의 냉혹한 처사에 김 실장조차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군말 없이 지시를 따랐다. 여름은 창문 아래로 까마득하게 보이는 로비 앞에 소란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저 밑에서 절규하는 노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를 저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강도진은 비록 가난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강도진 회장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무자비한 권력자였다. 과연 이 두 모습 중 어느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 여름은 혼란스러웠다. 저녁이 되고 모든 업무가 마무리될 무렵 JS 그룹의 인수합병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최민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기대어 앉아 승리의 샴페인을 따랐는데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는 사냥을 끝낸 포식자의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는 여름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건배를 제의했다.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우리 앞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건배할까?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실 수는 없었고 그저 멍하니 샴페인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여름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며 물었다.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사모님이 된 거야. 여름은 용기를 내어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진 씨, 나는 재벌가 사모님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랑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고 붕어빵 나눠 먹으면서 소소하게 살고 싶었어. 지금의 당신은 너무 낯설고 무서워. 여름의 솔직한 고백에 도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다. 여름아, 가난은 낭만이 아니야. 현실이지. 나는 너를 다시는 그 구질구질한 현실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설령 네가 나를 무서워한다고 해도 나는 이 힘으로 너를 지킬 거야. 도진의 목소리에는 타협할 수 없는 고집과 독선이 배어 있었고 여름은 그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 벽은 다름 아닌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고 도진은 그 성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도진은 여름을 다시 리무진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는데 차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여름의 눈에는 그 모든 불빛들이 누군가의 욕망과 절망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다. 이 화려한 복수극의 끝에 과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까? 집에 도착한 도진은 피곤하다며 먼저 서재로 들어갔고 여름은 넓은 침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상실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편 서재에 들어간 도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저지른 잔혹한 일들을 되새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괴물이 되지 않고서는 괴물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아, 여름아, 내가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너에게 선물해 줄게. 그때까지만 나를 견뎌줘. 어둠 속에서 도진의 눈은 고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외부의 적들은 제거되었지만 이제는 내부의 적들과 그리고 변해버린 자신과의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멀어져가는 여름의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와 그를 낯설어하는 여자. 그들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저택의 아침은 숨막힐 듯한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고 한여름은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빛은 실내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뿐 온기를 전해주지는 못했다. 어제 강도진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힘과 재력은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녀를 세상과 격리시키는 두꺼운 유리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것들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입을 막고 얌전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족쇄처럼 보였다. 도진은 이미 새벽같이 출근하고 없었고 침대 옆 협탁에는 오늘 저녁에 있을 정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에 입고 갈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메모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여름은 침대에서 일어나 넓은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화려한 옷들 사이에서 자신이 입을 만한 옷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신이 가져온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꺼내 입었고 거울 속에 비친 그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더 자신답게 느껴져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용인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며 불렀지만 여름은 입맛이 없다며 거절하고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다. 정원의 경호원들이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으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여름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혼자 있고 싶으니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진과 함께 살던 달동네의 낡은 집으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화려한 저택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자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인 낯익은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며칠 비워뒀을 뿐인데 집 앞에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녹슨 대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힘들게 열렸다. 방 안에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지만 여름은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좁고 낡은 곳이었지만 이곳에는 도진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추억과 진심 어린 대화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바닥을 걸레로 닦아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그것은 도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때문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땀 냄새가 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손을 가진 강도진이었지. 사람을 파멸시키고 웃음 짓는 냉혈한 회장 강도진이 아니었다. 한편 아우름그룹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던 도진은 경호실장으로부터 여름이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옛날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고 결제 서류를 집어던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소리쳤지만 이내 멈칫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이 여름을 너무 몰아붙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와 사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지는 김 실장에게 오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수행원들을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달동네로 향했다. 그는 운전하면서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답답한 재킷을 벗어 조수석에 던져버렸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지쳐 보였다. 도진이 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 올라갔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골목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여름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 어깨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여 도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름은 돌아보지 않고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 씨, 여기는 왜 왔어?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저 높은 빌딩 꼭대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 건조함이 도진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가 여름의 옆에 앉았지만 그녀는 그와 거리를 두며 몸을 움츠렸다. 여름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상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너를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했어. 도진이 진심을 담아 사과했지만 여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것뿐이지 당신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연기를 했던 거잖아. 가난한 척, 착한 척. 여름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도진의 심장을 찔렀고 그는 억울함과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다. 연기가 아니었어. 여름아,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만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어. 나는 회장 강도진이 아니라 그냥 너의 남편 강도진으로 살고 싶었어. 도진은 절박하게 외쳤지만 여름의 다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그만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재벌가라는 화려한 감옥을 탈출해 먼지 구덩이인 공사판으로 숨어들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3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의문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 배우에 믿었던 친척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나는 무서웠어.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죽이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괴물이 되어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도망쳤어.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름은 도진의 고백을 들으며 그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지, 왜 가끔 먼 곳을 응시하며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도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물기로 젖어들었다. 그러다 너를 만났어. 가진 건 없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따뜻한 너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 막노동을 해도 좋다고 생각했어.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 힘이 없으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간 거야. 오직 너를 지키기 위해서. 도진의 눈물은 여름의 손등 위로 떨어졌고 그 뜨거운 온기는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이 단순히 권력을 즐기는 냉혈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든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름은 천천히 손을 뻗어 도진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그를 품에 안았는데 도진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미안해 도진 씨,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했어.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두 사람은 좁은 마루에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고 그 눈물은 그들 사이에 쌓여 있던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골목길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두 사람은 진정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는데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도지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고 여름은 피식 웃으며 그러고 보니 저녁 때가 지났네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는 다행히 유통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라면이 남아 있었고 여름은 능숙한 솜씨로 냄비를 꺼내 물을 올렸다. 도지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김치를 꺼내 썰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쭈그리고 앉아 김치를 써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리면서도 우스꽝스러웠다. 두 사람은 낡은 양은 밥상에 라면 냄비를 올려놓고 마주 앉아 젓가락질을 시작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 속이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도지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여름아, 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서 너랑 이렇게 평생 살면 안 될까? 도진의 투정 섞인 말에 여름은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신한테는 책임져야 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잖아. 그리고 당신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도 많을 거야. 도망치는 건 한 번으로 좋게. 여름의 단호한 말에 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너도 내 옆에 있어줘. 네가 없으면 나는 길을 잃고 괴물이 되어버릴지도 몰라. 네가 내 나침반이 되어줘. 여름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은 약속을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지옥이든 천국이든 당신 손 절대 놓지 않을게. 대신 약속해줘. 아무리 화나고 힘들어도 인간으로서의 선은 넘지 않겠다고. 도지는 여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약속할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는 대신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다. 차가운 외풍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비로소 그들은 껍데기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과 여름이 낡은 대문을 열고 나왔을 때 골목 입구에는 김 실장이 보낸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도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도망자가 아니었고 여름은 권력에 위축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다.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고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살았던 달동네를 올려다보았다. 이곳에서의 3년은 그에게 있어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그는 이 기억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기로 다짐했다. 차 안에서 도진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는데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김 실장, JS그룹 인수거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고용 승계는 100% 보장하도록 하고 최민석 개인의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되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는 건 중지하세요. 복수는 정의로워야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여름은 도진의 변화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도진은 여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태블릿 PC를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이었고 그 재단의 이름은 여름이었다. 본사에 도착한 도진과 여름은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로비로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여름도 도진의 뒤에 숨지 않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직원들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에 직원들은 감탄하며 수군거렸고 더 이상 그녀를 운 좋은 여자라고 비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강도진 회장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파트너로서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회장실로 올라가기 전 여름을 자신의 집무실 옆에 새로 마련된 사무실로 안내했다. 이곳이 당신 자리야. 당신이 하고 싶었던 패션 디자인 마음껏 펼쳐봐. 내가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여름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도진을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답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최민석의 구속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민석과 결탁했던 정계의 거물급 인사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도진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는 도진이 가장 아끼는 약점인 여름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여름이 퇴근길에 잠시 들른 백화점 주차장에서 수상한 검은색 벤 차량이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여름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채 차에 타려 했고 그 순간 벤 차량의 문이 열리며 복면을 쓴 괴한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여름을 에워싸고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고 여름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도진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와 벤 차량을 들이받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진은 피를 흘리는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차에서 뛰어내려 괴한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진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괴한의 팔을 꺾어버리고 날라차기로 다른 놈의 명치를 가격하며 여름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여름아, 다치지 않았어. 도진은 여름을 등 뒤로 숨기고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남은 괴한들을 노려보았다. 너희들을 보낸 놈이 누구든 오늘이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도진의 기세에 눌린 괴한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도진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미수 사건이 아니라 강도진과 한여름의 사랑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련이자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피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주차장에서 강도진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설적인 싸움꾼의 본능을 깨워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는 비릿한 피 냄새와 타이어가 타는 매캐한 냄새로 뒤엉켜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강도진은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지만 도진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몸을 숙여 피한 뒤 상대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정제된 무술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고 그 살기 어린 기세에 압도된 괴한들은 뒷걸음질 쳤다. 한여름은 공포에 질려 차문에 몸을 밀착한 채 떨고 있었지만 도진의 등 뒤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칼을 꺼내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놈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여자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대가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형 선고처럼 서늘했고 그는 칼을 든 상대의 팔목을 정확하게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괴한의 비명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남은 일당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칠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김현수 실장이 이끄는 아우름 그룹의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도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여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다. 여름아, 괜찮아? 놀랐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도진의 목소리는 격한 싸움으로 인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과 사랑은 온전히 여름에게 전해졌다. 여름은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렸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품에 꽉 안아주며 자신의 심장 소리로 안정시켰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도진을 들것에 실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여름을 먼저 챙기라고 소리쳤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구급차에 올라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마친 도진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실장이 병실로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보고를 시작했는데 잡혀간 괴한들을 신문한 결과 그 배후에는 최민석과 결탁했던 정계의 거무로 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 의원은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내역이 최민석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도진에게 경고를 보내고 여름을 납치해 협박하려 했던 것이었다. 보고를 받은 도진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링거 바늘이 꽂힌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그는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즉각적인 반격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보복이 아니라 오 의원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회적 매장이었다. 아우름 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오 의원의 비리 장부를 확보하고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라는 명령이었다. 김 실장은 우려 섞인 표정으로 정계와의 전면전은 그룹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과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아우름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떳떳한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도진의 결단은 확고했고 김 실장은 회장의 뜻에 따라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다시 충격적인 뉴스에 휩싸였는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오 의원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오 의원이 최민석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영상과 청부 폭력을 사주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여론은 들끓는 용광로처럼 폭발했다. 검찰은 즉각 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 의원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떨구어야만 했다. 병실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여름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없는 거지. 도진은 여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누구도 우리 행복을 방해할 수 없어.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서울의 풍경은 변함없이 바쁘게 돌아갔지만 강도진과 한여름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도진은 아우름 그룹을 이끌며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했고 여름은 자신의 이름을 딴 여름재단을 설립해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자선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 도진과 여름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1년 전 호텔 연회장에서 비웃음을 사던 그 초라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여름을 에스코트했고 여름은 우아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행사장 안은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도진과 여름 부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과거에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며 친분을 과시하려 했지만 도진과 여름은 그들에게 정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품위를 지켰다. 여름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할 순서가 되자 장내는 조용해졌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름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도진은 무대 아래서 그 누구보다 열렬히 박수를 치며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가는 벅찬 감동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수많은 재산과 권력보다 지금 단상 위에서 빛나고 있는 저 여자가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자 보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도진은 여름에게 눈짓을 보내며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호텔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선 두 사람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다. 저 멀리 한강 다리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마치 흐르는 별처럼 보였고 도진은 여름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붕어빵 사주면서 꼬셨던 거. 도진의 장난스러운 말에 여름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당신 진짜 촌스러웠는데 그래도 눈빛만은 진심이었어. 그래서 내가 넘어간 거고. 두 사람은 과거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름아, 나한테는 아우름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내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소중해. 만약 내일 당장 모든 걸 잃고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도 너만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일 거야. 여름은 도진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힘찬 심장박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도진 씨. 당신이 회장이든 막노동꾼이든 상관없어. 강도진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나한테는 우주고 전부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살자. 그 순간 밤하늘 위로 축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어두운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펑펑 터지는 불꽃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도진과 여름에게는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여름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그 입맞춤은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렬하고 달콤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오해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넘기며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신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정적이 찾아온 테라스에서 도진은 여름을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문득 1년 전 다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텅 비어있던 가슴속을 채워준 사랑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힘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겠다고. 여름은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사랑해, 도진 씨. 당신은 나한테 영원한 슈퍼히어로야. 도진은 미소 지으며 여름의 귓가에 답했. 나도 사랑해, 여름아, 나의 여왕님.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다시 파티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이었다. 막노동꾼에서 억만장자로 그리고 한 여자의 영원한 남편으로 돌아온 강도진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이렇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